56세 김태호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다.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에 김태호를 태운다. 여성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태호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남자 구급대원은 중앙응급구조본부에 전화해 현재 가용한 응급실을 찾고 있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태호는 두개골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생을 마감한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임신한 31세 여성이 나타나 자신이 태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미망인과 사망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성의 재산 분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김현숙은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 김태호가 회식 후 귀가한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어서 걱정이 되던 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이었죠.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숙은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담당 전공의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복도에 서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새벽 1시 47분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현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8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수진이 급히 병원으로 왔고 모녀는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강남구 소재 A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3일장을 치르기로 했죠. 장례식 첫날에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사팀장 이명수가 조의금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숙의 친언니와 남동생도 도착해서 동생을 껴안았죠. 밤이 되자 조문객이 줄어들었고 현숙은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장례식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롱 원피스를 입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그런데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었죠.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이 휴게실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숙은 그녀를 장례식장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A4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죠. 남편의 글씨체로 작성된 유서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9월 3일, 남편이 죽기 45일 전이었습니다. 유서 내용을 읽는 순간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시가 6억 2천만 원과 예금 4억 7천만 원을 박소영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죠. 총 11억 원이었습니다. 28년간 헌신적으로 내조한 아내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도 좋다고요. 자신은 숨길 것이 없다고요. 그녀는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네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현숙은 주차장에 서서 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죠. 2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그날 밤 모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숙과 수진은 테헤란로에 위치한 정의법률사무소를 방문했죠. 15층 빌딩 7층에 있는 사무소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예약을 확인한 후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최미영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였죠.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필 유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죠. 유류분 제도가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현숙이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소영이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로 확인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었죠. 태아도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현숙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했죠. 소영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검사 비용 120만 원은 현숙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죠. 아파트 등기권리증, 보험증서,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영수증이었습니다.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였죠. 진료 과목은 종양내과 매달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암이었다고요? 현숙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10월 25일 금요일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유전자검사센터에서 현숙, 수진, 소영이 모였죠. 세 사람은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담당자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현숙이 가져온 남편의 전동 칫솔 헤드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소영은 팔에서 혈액 20ml를 채취했죠. 비침습적 산전 친자 확인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14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영이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유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현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데리고 자리를 떴죠.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수진은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이명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인사팀장이었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건강 문제가 있으셨나요? 이명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 병원에 자주 다녔다고요. 올해 들어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요. 한 번은 책상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명함을 받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수진은 서울대학교병원 원무과를 방문했죠.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했습니다. 총 120페이지 분량이 나왔고 비용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2023년 2월 15일 췌장암 3기 진단. 2023년 9월 간으로 전이되어 사기 진행. 2024년 1월 완화 치료로 전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2024년 6월 기록에는 의사가 여명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했다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가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기록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최근 병원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박소영이 병원 관계자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어머니에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숙이 기록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28년을 함께 했는데. 수진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소영의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11월 8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숙의 이메일로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죠.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부일 확률 99.9998%. 뱃속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현숙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무거웠죠. 수진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이제 소영의 배경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야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사설탐정 김동현을 고용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었죠. 비용은 300만 원이었고 결과는 10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김동현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15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서류였죠.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모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소영, 1993년생, 서울간호대학교 졸업, 간호사 면허 보유. 여러 병원을 거쳤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근무. 바로 아버지가 치료받던 시기였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아버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진우라는 남자와 교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요. 그리고 2019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당시 비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70대 말기 암 환자의 유산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환자 사망 후 유서를 제출했지만 유족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지만 병원에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말기 환자를 노리는 수법이에요. 최 변호사의 설명에 현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속았다는 것이 확실했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한진우를 만나봐야겠어요. 김동현 탐정이 한진우의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수진이 바로 전화를 걸었죠. 한진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저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수진은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 드림으로 향했습니다. 한진우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죠.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진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소영이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과 2년 가까이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통장을 봤는데요. 2019년에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출처를 물었더니 부모님께 받았다고 했지만 믿기지 않았다고요. 소영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소영이 갑자기 바빠졌다고요. 야근이 많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래요. 말기 암 환자고 돈이 많다고 했어요. 그 환자와 결혼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진우가 따지자 소영은 인정했죠. 2023년 12월에 결국 헤어졌습니다. 수진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당신 아이일 가능성은요?
한진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가끔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임을 했다고요. 그래도 100%는 아니라며 DNA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진우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전했죠. 현숙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그날 밤 모녀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외로움을 소영이 이용했다는 것이 더 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28년의 세월을 지키기 위해서요. 11월 14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숙은 남편의 서재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사이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랍의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책상 뒤편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예전 회사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흰색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봉투 앞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현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A4 용지 3장이 들어 있었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남편이 죽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남편은 작년 2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숨겼다고요. 당신과 수진에게 미안하오. 병원에서 박소영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자신이 그녀에게 의지했다고요. 소영이 임신했다고 해서 유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편지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영이 처음부터 재산을 알고 접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부인했지만 눈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새 유서를 썼다는 것이었죠. 모든 재산을 현숙에게 돌려주는 유서를요. 진짜 유서는 회사 사무실 금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요. 5-18-96. 28년간 헌신적으로 내조해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에게 준다고 한 유서는 실수였다고요. 현숙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도착했죠. 편지를 읽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아버지 회사에 가봐야 해요. 오후 4시 모녀는 강남구 역삼동 한솔테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15층 빌딩 12층에 있는 회사였죠. 인사팀장 이명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현숙이 남편의 개인 물품을 가져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수가 태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12층 구석에 있는 작은 개인 사무실이었죠. 책상과 의자, 책장이 있었습니다. 캐비닛 아래에 디지털 금고가 있었습니다. 현숙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5-18-96. 결혼기념일이었죠. 삐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 유서 최종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현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유서 날짜는 2024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소영에게 준다고 한 유서보다 43일 후였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와 예금 4억 7천만 원,
모든 재산을 김현숙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2024년 9월 3일자로 박소영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한 이전 유서는 무효라고요. 본 유언장으로 대체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태호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이거면 이길 수 있어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현숙은 유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졌죠. 28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수에게 서류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명수가 고인의 개인 물품이니 당연하다고 했죠. 현숙과 수진은 진짜 유서와 편지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바로잡으려 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싸움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남편의 뜻을 지킬 차례였죠. 11월 15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현숙과 수진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진짜 유서와 태호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유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새로운 유언이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고요. 게다가 태호의 편지가 소영의 기망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현숙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언무 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죠. 동시에 소영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소영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16일자 유서가 위조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필적 감정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4호 법정이었죠. 재판장은 이동원 판사였습니다. 현숙과 수진이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소영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원고 측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자 유서가 최종 유서라고 했죠. 태호가 이전 유서를 무효로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10월 15일자 편지가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0월 16일자 유서가 위조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원고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이 필적 감정을 허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죠. 다음 재판은 2025년 1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현숙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두 유서 모두 김태호 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승산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했죠. 두 유서 모두 태호가 직접 작성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주장을 이었습니다. 10월 16일자 유서가 최종 의사라고요. 태호가 자발적으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기망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애써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강압 가능성을 제기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온 소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그녀에게 말했죠. 상황이 불리합니다. 합의를 고려해 보시죠. 1월 22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측이 모였습니다. 소영의 배는 이제 곧 터질 것 같았죠.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태호를 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현숙이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정말 태호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에서도 확인되었다고요. 재산은 포기하겠지만 아이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아버지 아이인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한진우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다시 DNA 검사를 하자고요. 태호와 한진우의 DNA를 모두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소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합의 조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소영은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고요. 10월 16일자 유서가 유효함을 인정한다고요. 단 아이가 태호의 친자로 재확인되면 양육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현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정말 제 남편의 아이라면 책임은 져야죠.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사호법정에 양측이 다시 모였죠. 세 번째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재판장 이동원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고 보고했죠. 합의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영은 9월 3일자 유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10월 16일자 유서가 유효한 최종 유서임을 인정한다고요. 모든 재산은 김현숙에게 상속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본 소송을 종결합니다. 현숙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28년의 세월을 지켰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현숙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소영이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에 입원했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37분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중 3.2kg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이의 이름을 김준서라고 지었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다시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유전자검사센터였죠. 아이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태호와 한진우의 DNA와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숙이 이메일을 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호가 친부일 확률 99.9998%, 한진우는 친부가 아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현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죠. 최 변호사가 법적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현숙이 결정했습니다.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요. 18세까지 총 216개월이었습니다. 총액 3억 2,400만 원이었죠. 11억 중 3억이면 감당할 수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현숙이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받았죠. 양육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현숙이 한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아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소영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현숙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죠. 사기죄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합의하셨다는 거죠?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검사가 고소 취하를 수리했습니다. 소영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현숙은 대치동 아파트 명의를 자신으로 이전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서류를 처리했죠. 예금 4억 7천만 원도 상속받았습니다. 총 재산 11억 원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양육비를 제외해도 7억 8천만 원이 남았죠. 28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안도했습니다. 수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상암동 사무실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계속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고 싶으세요? 모녀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죠.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소영은 강서구 원룸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죠. 간호사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아이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한진우는 DNA 검사 결과에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영과의 기억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최 변호사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합쳐 6천만 원을 받았죠. 현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힘든 시간 잘 견디셨습니다. 현숙이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죠. 현숙의 삶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서울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은행을 방문하여 양육비 자동이체를 신청했죠. 매달 25일 150만 원이 소영의 계정으로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첫 송금은 3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짧은 메시지였죠. 현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현숙은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았죠. 용인 평화공원묘지였습니다. 납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현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지켰다고요. 아이에게도 책임지고 있다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파트 생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집이 낯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현숙은 혼자만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수진과 통화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수진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죠.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왜 병을 숨기셨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현숙이 잠시 생각했죠. 짐이 되기 싫으셨나 봐요. 그런 아버지가 안타깝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죠. 5월이었습니다. 현숙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가득했던 양복들이었죠.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일부는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죠. 남편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영은 강서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석 달이 되었죠. 밤에 자주 깼지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소영은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간호사 파트타임은 주 3회였습니다. 아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일했죠. 양육비 150만 원과 급여를 합치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후회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이용했죠.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서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죠.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죠. 그 웃음이 소영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했습니다. 현숙은 재산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은행에서 재무 상담을 받았죠.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펀드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7억 8천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씩 생활비로 쓴다고 해도 20년 이상 버틸 수 있었죠. 수진에게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현숙은 안도했습니다. 친언니 현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생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죠. 현숙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넘겼다고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너무 남편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언니의 조언이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현숙은 문화센터 수업을 알아보았죠. 서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시간이 좋았죠.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수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임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죠.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현숙이 축하한다며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현숙의 말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조금 덜 아팠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었죠. 8월이었습니다. 현숙은 남편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앨범을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죠. 젊었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1996년 5월 18일이었죠. 28년 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실수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남겨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현숙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죠. 현숙은 대치동 아파트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숙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예 수업은 계속 다니고 있었죠. 문화센터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지만 시간을 냈죠.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1월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주기가 다가왔죠. 현숙과 수지는 용인 평화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고람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현숙이 남편에게 속으로 인사했죠. 잘 지내고 있다고요. 수진이도 잘 지낸다고요. 모든 일을 잘 해결했어요. 걱정했던 재산 문제도 정리했다고요. 아이에게도 책임지고 있다고요. 남편이 남긴 진실 덕분이었다고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준서를 한번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현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백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겠지.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천천히 걸어 나왔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현숙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아이 준서가 돌을 맞는 날이었죠. 소영이 현숙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잔치를 조촐하게 열려고 해요. 괜찮으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현숙이 고민했습니다. 수진에게 의견을 물었죠. 수진은 어머니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숙이 결심했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서구 소재 작은 돌잔치 장소였죠. 손님은 10명 정도였습니다. 소영의 친구들과 이웃들이었습니다. 현숙이 혼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죠.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통통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눈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 현숙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다시 약속했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숙이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가 현숙을 올려다보았죠.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현숙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일부였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죠. 현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금 1돈짜리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 선물이었죠. 소영에게 건네며 아이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소영이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현숙은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현숙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아이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걸어가며 현숙은 생각했죠. 28년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았다고요. 남편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했다고요. 하지만 진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재산을 지킬 수 있었죠.
동시에 아이에게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원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현숙은 강해졌습니다. 28년간 헌신만 했던 아내에서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낸 여성이 되었죠. 독립적이고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숙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수진도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며 어른이 되었죠. 가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소영은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 것입니다. 매달 받는 양육비가 그것을 상기시키죠. 하지만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이 준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준서가 결정할 몫이었습니다. 현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이 따뜻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서예 작품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쓴 글씨였죠.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죠. 그 진실이 현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오늘 어땠어요? 현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았다고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견딜만 했다고요. 수진이 대견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현숙이 웃었습니다. 수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죠. 전화를 끊고 현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숙은 이 고요함이 좋았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현숙이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죠. 남편이 저 어딘가에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을까요? 고마워요, 여보. 진실을 남겨줘서. 현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현숙은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요. 그것이 28년의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